김성환의 시사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외신 소식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뭐 하루 종일 듣는다, 네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쭉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볼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발병을 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사상 처음인 거고요. 변종입니다. 네. 워낙은 6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스랑 메르스도 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출현했던 바이러스였는데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성인 감기의 10 내지 30%를 차지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30년대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사람한테는 1960년대부터 처음 발견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변종이 출현을 했네요. 참 이게 뭐 또 그 RNA이기 때문에 네. DNA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변종이 많이 생길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대처도 힘들고요. 예. 네. 근데 이게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네. 아니 세계보건기구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말로는 2015년부터 이제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의 이름을 정할 때 국가, 경제, 국민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명의 사용을 피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이라고 했다가 이제 정정을 하게 된 건데 잠정적으로 네. 노벨, 그러니까 새롭다는 뜻이죠. 네네.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럼 메르스는 왜? 스페인 독감은 왜? 왜냐하면 그 권고 이전에 확정이 된 병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니 뭐 홍콩 독감이라고 네. 다 부르지 않냐? 사스도 너 홍콩이란 말은 그걸 왜 쓰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건 그 이전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랐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네. 왜 이거 가지고 논란을 빚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시작된 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 네. 여기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그러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깊은 도시예요. 네. 중국의 중간쯤, 그러니까 중국의 배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곳인데요. 워낙은 새 도시를 1949년에 신중국이 건국한 이후에 합쳐서 탄생시킨 신도시입니다.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게 9성을 연결하는 내거리라는 뜻의 구성통구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여기저기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지역이에요. 동방의 시카고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손권이 우한이라는 곳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무로 나라를 다스려서 번창케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무한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우창인데 우창을 포함한 세 도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우한이 된 겁니다. 초나라 전국 시대에는 초나라의 중심부였고요. 그리고 지음의 고사가 종자기잖아요. 종자기의 묘소가 있는 곳도 바로 이 우한이고요. 청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던 양문동과 신해 혁명이 시작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깜짝 놀라는데요. 네, 알고 보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 찾은 곳이 우한의 반도체 기업이었는데요. 네. 기술 독립을 여기서 바로 외쳤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에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고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여기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진출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네. 이쪽에 중국 쪽에서 부품이 못 들어가지고 지금 네. 뭐 자동차 생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이게 오히려 또 그런 사통팔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네. 한번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니까 사통팔달을 따라서 막 번진 거 아닌가. 거죠. 이게 또 거꾸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만약에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 지리적 특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 네.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근데 더 우려가 되는 건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으면 또 그런가 했을 건데 네. 일찌감치 신종 바이러스가 여기서 출현할 수 있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작년 3월에 중국 과학원 산하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박쥐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숙주로 규정을 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박쥐를 먹는 중국의 음식 문화가 문제다. 새로운 전염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12월 1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처음 발견이 된 거예요. 12월 12일에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31일에는 2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올해 1월 9일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염 대책을 좀 강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한시가 했던 건 이게 아니라 여론을 통제하는 쪽이었어요. 1월 19일에 4만여 가구가 춘제를 맞아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만인연이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네. 이 만인년 뒤로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우한의 기차역하고도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서 식사를 했고 춘제를 맞아서 식사 뒤에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후베이성 밖으로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결국 1월 20일이 돼서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응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한 게 12월 12일. 네. 그런데 1월 19일에 4만 가구가 우한에서 함께 모이는. 참여하는 네. 춘제를 맞아서 네. 일종의 이제 거대한 축제를 개최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식사를 했다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요. 그냥 만나서 무슨 축제를 하고 그냥 헤어졌으면 되는데 식사를 통해서 전염될 확률이 왜냐하면 비말 감염이잖아요. 네, 가까운 데서 뭐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식사를 다 함께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대응이 이렇게 좀 늦은 것. 네. 이거는 의사결정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직적인 관료 사회 때문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저우세낭 우한시장이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통제해서 우리로서는 제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1월 20일에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를 을류에서 감류 전염병으로 확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지의 책임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야 주동적으로 자신들이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 발언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듯이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또 거대한 피라미드 관료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점이 공산당 총석이자 국가 주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이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의 지시가 없는데 혼자서 일을 했다가 책임질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수동적인 관료주의가 또 만연돼 있다. 이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네. 밑에서는 좀 쉬쉬하다가 네. 이게 사태가 커질 대로 커진 다음에 위에다 보고하고 네. 보고하는 데에도 최종적으로 시주석 정도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네. 지시하지 않으면은 못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죠. 네. 또 혹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만인년 같은 대회를 굳이 개최를 했을까? 근데 내수 경기랑 사회 안정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춘제 연휴라는 게 사실상 중국에서 가장 큰 연휴거든요. 네. 근데 이때 특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킬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국 당국으로서는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우한시가 그 만인년을 취소하지 않은 것도 시장, 마트, 농가 등이 이 잔치를 위해서 막대한 식재료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직전에 취소를 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기 때문이어서 그래서 함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럴듯한 네. 분석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사스 때도 그랬다고 네. 해요. 그때도 춘제가 그때도요?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2월 1일에 춘제 연휴를 이용해서 내수를 진작시킬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은폐를 하고 그 나중에서야 사스 발생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우려할 수 있었을 네네.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난 다음에 네. 한 지금 열흘 넘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한 시장한테만 이 책임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이 좀 말단이잖아요. 주석에 비한다면. 네, 그렇죠. 행정 책임자일 뿐이고 사실 후베이성에만 해당이 돼도 우한 시장이 아니라 시정의 실권이 공산당 서기에게 있습니다. 네. 우한이 후베이성의 성도기 때문에 결국 최고 실권자는 장차오령 당서기가 져야 되는데요. 이 장서기도 1월 26일 이후에나 전면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행정 책임자에게 비난이 쏠리도록 확 해놓은 뒤에 당 실권자가 나서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습한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찬사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반복해온 패턴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서기 차원을 넘어섰으니까 중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사스 때도 후진타오 주석이 2월부터 문제가 이미 심각해졌는데 4월에 들어서서야 사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어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도 베이징에서 지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전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시 주석이 1월 20일에 질병을 확실하게 잡으라 이렇게 한마디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WHO 사무총장을 1월 28일에 만나서 내가 이 사태를 직접 지휘해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태가 예상보다 더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후에 이제 이 발언을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직접 한다는 거에서 우리 정부가 집단적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살짝 바꿨습니다. 포커스를요. 그래서 시 주석의 정치적 노출을 좀 조심스럽게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기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 주석이 그 조장을 맡은 게 아니라 리커창 총리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한을 방문하는 모습의 사진에 찍히는 건 다 리커창 총리죠. 근데 물론 이렇게 대지진이나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맹활약하는 건 사실 총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스촨 대지진 때도 원자바오 총리가 맞아요.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시 주석이 문제가 되는 건 집권 이후에 총리 역할을 많이 줄였거든요. 모든 실권을 다 실권을 시주석이 자기에게 갖고 있도록. 집중을 하고 총리가 이제 활약하고 관장하던 것들도 자기가 다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기 있기 때문에 사태를 완벽하게 진압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커창 총리에게 진두지휘를 맡긴 게 아니냐라고 빅터서 샌디고 교수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태가 빨리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은 네. 시 주석의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이번 사태가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네. 뉴욕타임스가 내놨는데요. 지금 외신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가 끼친 경제적인 악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중국의 정치 체계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실패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중국 정치 모델이 약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과학으로 무장한 당의 의사결정이 일사불란하고 빨라서 서방의 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항상 내세워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런 믿음이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의 타격으로 끝나면 이 시진핑 주석의 중앙 집중식 통제 모델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전염병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고통이 예상보다 커지면 시진핑 주석을 향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눈치 보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30일에서야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나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로 위기 상황을 선포했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대비가 되는데요. 알고 보면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2017년에 유엔에 내고 있는 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7,500억 원을 삭감하겠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같은 해에
지금 WHO랑 협약을 맺고 우리가 10조 원을 WHO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거버러여수스 사무총장이 당시에 유럽의 강력한 지지를 받던 영국 출신 후보를 제치고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상대적으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과의 뭐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이 동남아 지역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그냥 충분히 먹고 움직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마스크가 괜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왜 동남아 국가들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대중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머니가 대규모 네. 기간 산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배척시했다가는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관광 산업의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여기도 역시 중국의 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은 뭐 위생에 관한 문제, 네. 보건의 좀 후진성 여러 네.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화가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걸 촉진시켰다. 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어디든 이제 하루 만에 갈 수가 있고요. 지구 반대편의 상품도 며칠 내에 택배로 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도시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구가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스도 인구가 밀집한 홍콩에 있는 광둥성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퍼질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도시화가 이제 가속화되니까 그동안 인간하고 접촉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접촉을 해도 뭐 몇 번에 그쳤던 숲속 야생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점점 갈 곳이 없으니까 새 서식지를 찾아서 사람 옆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통해서 또 직접 인간에게 바로 야생 동물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에볼라, 에이즈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동물에서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접촉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기후와 환경 변화는 가축 전염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국제동물보건기구가 강조를 해왔었어요. 근데 기온도 상승하고 강우 패턴도 변화하고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들이 병원체의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 설치류 같은 것들이 질병을 매개하는 동물인데 생육 환경을 또 바꿔서 병균이 더 쉽게 옮기도록 변한다는 거죠. 사실 전염병이 한겨울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 4월에 집중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겨울에도 여러분이 다 체감을 하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는 바이러스들이 사계절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만든 재앙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네. 지적이 설득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백신 개발을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에서 온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게 유전자 네. 돌연 변이가 많아서 근데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만성 질환보다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개발이 중단돼요. 사스도 지금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백신이 안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스에 대한 자금이 다 메르스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 개발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도 아마 메르스를 하고 있었던 데에 대한 투자는 아마 이번 신종 코로나로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지구적인 대응을 같이 해야죠.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좀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가짜뉴스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보건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령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은 그 내용들 좀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네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